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김동인 연재소설 정열은 병인가 제3부. 이 학교, 이 학급에서 연희는 채옥이와 가장 친하게 지냈다. 채옥이에게는 환갑 가까운 부모가 있을 뿐 무남동녀였다. 점잖은 집안의 후손으로 특별한 생업은 없고 약간 들어오는 추수로 간신히 계략을 하여 나가는 터였다. 아들 없는 집 외딸이라 장차 좋은 사위를 맞아서 아들 겸 사위 겸 데리고 노후를 보내려는 것이 채옥이의 늙은 부모의 예정이었다. 채옥이의 부모도 연희를 퍽 신용하였다. 다른 동무들과는 놀러 다니는 것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고 더욱이 밤 출입이라든가 멀리 놀러 간다든가 하는 것은 엄금을 하였지만 연희와 함께 간다면 퍽 신용하고 방심하였다. 연희의 집에는 옳게 보연이의 피아노밖에 연희의 것으로는 따로 하나 있어서 음악 전공의 이 처녀들은 밤이 늦도록까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다가 어떻게 되면 채옥이는 연희와 함께 연희의 방에서 자는 때도 있었다. 이런 때라도 연희가 집 하인을 시켜서 채옥이의 부모께 채옥이가 자기네 집에서 묵어간다는 것만 알려두면 채옥이의 부모는 안심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채옥이의 부모가 다른 동창생들보다 연희 하나를 신용하는 유일한 근거는 연희는 점잖은 집안의 딸이라 하는 점이었다. 채옥이의 아버지가 연희의 아버지와 막역지교였으며 또 그의 아버지가 역시 같은 시대의 벼슬아치로 친하게 지냈고 같은 노론으로 사생관계에까지 일을 함께한 동지였으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자면 5, 6대를 연하여 친하게 지내내려온 집안의 장손 꼭지였다. 장손의 집안으로 아들이 없으니 당연히 지손의 집안에서 양자라도 할 것이지만 여기는 애정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계명에 물을 먹었는 이상 구태여 남의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으려 하여 양아들보다 양사위를 맡기로 한 것이었다. 만약 채옥이의 부모로서 연희의 오빠가 여자 희롱에 능란한 수단을 가졌다는 일만 알 것 같으면 5, 6대가 아니라 5, 6천대의 세교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네의 딸을 연희와 친히 사귀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채옥이도 자기의 입장을 잘 알았다. 그러므로 늙은 부모께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 좀 친히 사귀고 싶은 동무가 있을지라도 부모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사귀고 놀러가고 싶은 곳이 있을지라도 먼저 부모에게 묻기 전에 눈치부터 따져보고 하였다. 딸이 이러니 많지 부모도 인제는 딸을 꽤 신용하고 딸의 하는 말에 대하여 그다지 재검토를 하지 않고 두었다. 연희는 연희로서 채옥이를 늘 집에 데리고 와서 놀기는 하지만 한 가지의 경계심을 언제든 풀지 않았다. 오빠의 품행 때문이었다. 채옥이의 부모가 자기를 그만치 신용하거니 자기는 또한 만약 오빠의 독수가 채옥이의 몸에 내리려 하면 채옥이를 거기서 구해낼 의무감을 느꼈다. 원영의 얼굴에 코며 입이며가 모두 잘 조화되게 붙어서 꽤 아름다운 얼굴인데다가 더욱이 얼굴에 비해서 약간 큰 광채나는 그 눈을 크게 뜰 때나 가늘게 뜰 때나 가만히 닫는 때나 어떠한 때에도 놀랍도록 그의 얼굴을 장식하여 고혹적 전율을 느끼게 하여 육청 남자의 간장을 녹일만 하였다. 이런 미인을 오빠의 눈앞에 내어놓기가 겁이 났다. 오빠 서구는 어떤 여자를 보든지 표면 대범하였다.
내가 홀리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 달려드는구나 하는 오빠의 말이 사실인지, 오빠가 여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마치 길가의 돌이었다. 관심하는 듯 하지를 않았다. 연희의 다른 동무들이 연희의 집에 드나들 때도 그러하였거니와 내심 걱정하면서 채우기를 데려온 때에도, 또는 그 뒤 채우기가 자주 놀러올 때에도 늘 무관심한 듯 하였다. 그래서 연희는 오빠도 차마 누이의 동무에게는 손을 못 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동안 차차 경계심도 풀렸다. 그런데 4, 5일 전에 갑자기 채우기가 결석을 하였다. 그날은 무심히 지냈다. 그런데 이튿날도 또 채우기는 결석을 하였다. 웬일일까? 좀채 결석을 안 하던 채우기였다. 그날 하악한 뒤에 연희는 동무 몇 사람과 채우기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채우기의 집까지 이르러서 연희는 양말이 조금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동무가 먼저 들어갔다가 혼자 나왔다. 나와서는 머리를 이리 갸웃 저리 갸웃 한다. 없더냐? 연희가 물어보았다. 그 동무는 이상하다는 듯이 그냥 머리를 개웃거렸다. 어제 너하고 나갔다는구나? 연희는 놀랐다. 나하고? 응, 너하고 장단이라나 어디라나. 너의 산장에 가서 2, 3일 있다가 온다고 그러고 나갔대. 연희는 깜짝 놀랐다. 동시에 몇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뭉쳐서 그의 머리에 가득 찼다. 그 가운데 가장 강하고 중대한 생각은 어서 채우기를 동무에게 변명하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채욱을 변명하기 위한 거짓말이 직시로 제조되어 나왔다. 네가 잘못 들었다. 연희가 아니라 연희라고 있느니라. 동경음악 학교 출신으로 올드미스고 채우기의 애인이야. 그 사람하고 놀러간 모양이로군. 아, 너 질투하겠구나. 동무의 한 사람은 연희를 놀려대었다. 그 놀림을 연희는 정면으로 받았다. 망할 계집애.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런 말도 못했구나. 아, 얘 뱃내 뺏기고 예끼 못난 녀석 같으니. 듣기 싫어. 응? 짜증은 동무한테 하고. 연희는 책보를 들어서 동무들을 때리려는 신용을 하였다. 동무들은 이것을 피하여 깔깔대며 골목 밖으로 다름박질하여 뛰어나갔다. 동무들이 골목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도로 책보된 손을 내리는 연희는 팔에 힘이 하나도 박히지 않은 것이 분명하였다. 책보된 손을 내린 뒤에는 마땅히 자기도 빠른 걸음으로 동무들의 뒤를 따라야 할 것이나 연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리를 푹 가슴에 묻어버렸다. 그러고는 참말로 아내라도 잃은 사람같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걸음으로 천천히 골목 밖을 향하여 발을 옮겼다. 계집 잃은 녀석 꼴 봐라. 동무들은 골목 밖에서 돌아서서 연희를 보고 웃어대었다. 골목 밖까지 나와서 연희는 동무들과 동서로 갈라졌다. 지금 연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근심이었다. 어제 연희와 함께 나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연희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오빠도 어제 나가서 지금 아까 학교에서 전화 걸어볼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채우기가 어제 나가서 지금까지 안 돌아온 일과 제 오빠가 어제 나가서 지금까지 안 돌아온 일에 대해 무슨 관련이 혹은 없는지도 모른다. 혹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은 채우기가 이번에 나간 일은 결코 정정당당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이다. 만약 나가는 일이 떳떳하고 비밀 없는 일이라면 부모께 정당히 그 연유를 말할 것이고 결코 연희와 함께 산장에 간다고 부모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설사 오빠가 나간 것과 채우기가 나간 것이 날짜가 우합할 뿐이지 아무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채우기의 이번 일은 정당 행동이 아니다. 더구나 처녀가 부모를 속이고 다른 데서 산다는 것은 연희의 상식으로는 결코 용서치 못할 죄악이다. 그런데 이번 일, 오빠의 외박한 날짜와 채우기의 외박한 날짜가 일치되는 일, 또한 연희의 지각으로는 결코 우연이라 보이지 않았다. 채우기가 제 부모를 속임해 연희를 끌어넣었다. 이것은 혹은 연희와 간다야만 부모가 허락할 것 같아서 꾸며댄 말이라고 단순히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희라는 핑계가 불쑥 나온 연유는 연희의 오빠가 이번 길에 동반자라는 점에서 생겨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까. 만약 자기의 오빠와 채우기가 동반을 하여 어제 어디 가서 안 돌아왔다 하면 이것은 큰일 난 일이다. 오빠는 여자 농락하는 것을 한 개의 취미로 한다.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가 아니라 또한 악의로 그 여자를 망쳐주려고 하는 노릇이 아니라 단지 한낱 취미로 한다. 그것은 마치 들에 핀 꽃을 꺾으러 다니는 것이나 혹은 물속에 고기를 낚으러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순전히 취미로 한다. 오빠의 진실한 애정은 오직 옳게 되는 보현이의 위에만 있지 결코 취미에 걸려드는 여자에게로는 옮지 않는다. 그런지라 오빠에게 걸려들었던 여자는 죄의 진실한 사랑은 조금도 받아보지 못하고 기진하여 떨어져 버린다. 기혼자요. 또한 여자 사회에 여자 농락가로 이름 높은 오빠에게 뒤따라 걸려드는 여자가 있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였다. 더욱이 오빠 자신의 말 맞다나 오빠는 결코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여자를 끌지 않는다. 그런데 여자 측에서 그런 남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덤벼든다. 이것은 혹은 오빠가 너무도 여자에게 대범한 데 대한 반항심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혹은 오빠의 풍채, 사치하게 꾸미지 않고도 점잖고 경하지 않고 스타일, 몸매까지도 한 군데 흠할 데 없이 점잖아 보였다. 때문인지도 모른다. 혹은 재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여간에 여자들은 연하여 오빠에게 덤벼든다. 그러면 오빠는 일변으로 받아서 일변으로 걷어치우며 이렇게 적지 않은 여인을 희롱하여 왔다. 그러나 오빠는 지금껏 연희의 동물을 건드린 일이 없었다. 오빠 자신이 혹 능동적으로 건드렸다면 걸릴 자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빠는 그런 일은 안 하는 사람이요. 처녀 측은 연희가 엄중히 감시를 하였는지라 지금껏은 무사히 지내왔다. 그런데 지금 의외의 일 혹은 채우기와 오빠가 어떻게 되지나 않았나 하는 의심스러운 일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연희의 마음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연희의 무거운 발로 전찻길까지 나섰다. 전차를 타려 하다가 기분이 전차 타기가 싫어서 걸어가기로 하였다. 전차, 자동차, 자전거, 사람 등등이 앞뒤로 획획 지나다니는 도로의 길이 이런 무거운 기분인 때는 잠시 잊게 하기도 한다. 지금 연희의 머리에 꾹 차 있는 것은 다만 채우기와 오빠가 동행인지 아닌지 하는 점만이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동행이라고 생각들었기 때문에
더욱 기분이 무거웠다. 여기서 집까지 가려면 전차 정류장으로 4개쯤 가서 전차 없는 큰 길에 조금 들어가서이다. 연희가 무거운 기분으로 전차 정류장을 하나 하고 또 반쯤 갔을 때쯤 하여 차도를 달리던 택시 한 대가 인도 가까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다가 연희가 걸어가는 근처에서 멎었다. 그리고는 차와 문이 열리며 연희, 연희 하고 찾는 소리가 들렸다. 잡다한 도의 소란 가운데서 서너 번을 불리고야 연희는 들었다. 들으면서 뉘 소린지까지 알아들었다. 옳게 보연이의 음성이었다. 돌아보니 택시의 문을 열고 반만치 몸을 일으키고 저를 부르는 사람은 과연 옳게였다. 아이, 언니. 연희로구나. 채욱이네 집에 놀러 간다더니. 대답기 거북하였다.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댁 할머니가 오셔서 그냥 왔어요. 언니는? 올라와요. 난 연희가 좀 늦게 올 것 같다기에 그 틈에 포목점에 잠깐 다녀오는 길이야. 연희는 택시로 올라가 앉았다. 택시는 미끄러지듯이 다시 닫는다. 연희는 올케의 무릎 위에 놓인 꽤 커다란 보퉁이를 보면서 무얼 그렇게 많이 샀소? 하고 물었다. 연희 혼숫감. 망측해. 택시 안에서는 이 말을 사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연희는 책보만 자기 방에 들여뜨리고 올케를 따라서 큰 방으로 들어갔다. 오빠 아직 안 오셨소? 들어가서 앉으면서 연희가 첫 번 물은 말이 이것이었다. 안 오셨어. 어딜 가셨나? 글쎄. 언니, 오빠 안 들어오시면 쓸쓸하지 않으세요? 왜 안 쓸쓸해? 묘하다고 형용하고 싶은 얼굴에 쓸쓸한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또 묻기가 거북하였다. 처녀로서 그 위에 손아래 사람으로서 더욱이 묻기가 힘든 말이었다. 연희는 한순간 주저한 뒤에야 물어보았다. 질투 안 나세요? 묻고는 스스로 깔깔 웃었다. 올케는 누이를 굽어보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나타났다. 질투가 왜 나? 왜 안 날까? 나 같으면 넥타이를 졸려잡고 한참 흔들어줄걸? 그러면 오빠 숨 답답하시지 않나? 그러라고 그러는 건데? 그랬다가는 그 뒤에 또 간호해드려야지. 그 다음에는 둘이 한번 크게 웃었다. 부부 생활이라 하는 것은 처녀로서는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다. 그러나 남편이 만약 다른 여인을 접한다 하면 아내 된 자는 당연히 질투의 감정이 있으리라는 것쯤은 상상이 된다. 그런데 올케는 어찌도 그 방면에는 전혀 무감각인지. 사냥꾼이 사냥 나가면 그동안은 아내는 쓸쓸하다. 그러나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면 그만이 아니냐. 올케는 이만한 관대한 마음으로 남편의 외도를 해석한다. 사랑이 변치 않으니 혹은 이치로 따지자면 그럴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질투라든가 사랑이라든가는 감정의 산물이지 이치의 산물이 아닌 이상에 어찌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까? 연희는 겉으로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도 내심 채우기 때문에 의욕과 근심이 적지 않았다. 이봐요, 연희.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올케는 연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셈이라든가 그런 걸 난 모르지만 걱정이 꼭 하나 있어. 걱정이란 다른 게 아니고 여자라는 건 남자와 달라서 시선 한번 그르치면 일생을 망치는 노릇이거든. 오빠 말씀이야 저쪽에서 떨어지는 괜히 책임없다 하시지만 그건 억설이고. 사실에 있어서 한번 처신 잘못하는 게 일생을 좌우하는 겐데 그걸 애당초 생각지 않고서 그게 내게는 단 한 가지 걱정이야. 이 말을 하면서 올케는 약간 탄식성을 내었다. 그날 밤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학교에 가보니 채우기는 예상대로 또 결석이었다. 저녁 때 동무들과 함께 가서 동무들만 채우기의 집에 들여보내 물어보니 물론 아직 안 돌아왔다는 것이다. 인제는 거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채우기는 지금 오빠와 어디 박혀 있는 것이다. 서울 있는지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오빠와 채우기가 동반해 있다는 것만은 거진 확실성을 띠었다. 연희는 가슴이 아프고 저리었다. 처신 한번 그르치면 여자의 일생은 망친다. 언니의 하던 말이 절절히 새롭게 가슴에 울렸다. 오빠는 지금 채우기를 희롱하는 것도 과거에 적지 않은 여자를 희롱한 그 기분으로 할 것이다. 과거에 다른 여자들이 오빠의 희롱을 당할 때는 그저 일상 다반사로 가볍게 보았지만 지금 자기의 가장 경애하는 오빠의 희롱을 받고 있을 생각을 하니 어찌하여야 할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오빠를 미워할 수 없다. 어떠한 일, 어떠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연희는 결코 오빠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 그 오빠의 독수에 희롱받을 친구 채우기를 생각하니 채우기에게 온통 정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생을 망친다. 그렇다 할진대 지금 채우기는 피해를 입는다. 채우기를 피해자로 보자면 오빠는 가해자다. 피해자를 동정하자면 가해자를 밉게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오빠를 그래도 밉다는 감정으로 볼 수 없는 연희는 타오르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날 하악한 뒤 연희는 메이는 듯한 가슴을 억제할 수 없어서 한강까지 나가서 강변을 훨훨 돌아다니다가 다시 시내로 돌아와서 남산에 올라가서 울창한 송림새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의미 없고 정신없는 방황을 하다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 대문 밖에서 오빠가 올케와 산보 나갔다가 돌아오는 참에 마주쳤다. 이튿날 학교에를 가보니까 오늘은 채우기가 등교를 한 것이다. 연희는 여러 번을 주의하여 채우기를 관찰하였다. 조금 어떻게 보면 흥분된 듯한 기색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온회하는 듯한 표정이 나타나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기색이 없었다. 좀 피곤해 보이는 듯하였다. 하악한 뒤에 연희는 책보 싸기가 좀 늦어져 바삐 싸가지고 뒤따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채우기를 붙들었다. 붙들고 놀러가자고 청하여 보았다. 물론 채우기가 자기와 놀러가기를 열저가 할 것을 짐작은 하였다. 그러나 요행 함께 가게 되면 좀 막연하나마 그의 심경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랬더니 채우기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굳이 함께 놀러가기를 거절하였다. 할 수 없었다. 학교 밖에 나가서 서로 헤어지는 곳까지 이를 동안 두 처녀는 몇 마디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갈라지는 곳에서도
간단히 서로 얼굴을 보고 머리를 끄덕하고는 헤어졌다. 이튿날부터 연희는 채옥이의 동정을 매우 주의하여 살폈다. 오빠의 동정도 당연히 살필 것이나 오빠의 태도는 여전히 대범한 것뿐으로 더 살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채옥이만을 주의하여 살핀 것이다. 채옥이는 분명히 온회하는 듯한 기색이 현저하였다. 그리고 또 흔히 무슨 생각에 빠지는 듯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멍하니 있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상 관찰한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연희로서는 똑똑히는 알 수 없는 바였다. 아직 연애라는 과정을 밟아보지 못하고 더욱이 성이라는 방면에서 아주 무지한 처녀로서는 채옥이의 태도만을 보고 어떠어떠한 감정에 잡혀 있다고 판단을 내릴 자신이 없었다. 자신은 없으나 막연히 느낀 바는 있었다. 채옥이가 소위 연애라는 감정에 잠겨있는 모양이라는 이만한 막연한 결단은 연희로도 내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만약 채옥이가 사실 그렇다면 그 상대자는 틀림없이 자기의 오빠일 것이다. 채옥이의 태도가 연애하는 자의 태도에 흡사하고 채옥이가 오빠와 2, 3일간 함께 어디 숨었던 것은 인젠 거진 의심할 바가 없고 하니 채옥이는 오빠를 현재 사랑하고 있다 하는 점도 넉넉히 상상할 수 있었다. 오빠 서구가 남녀관계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반대로 연희는 이를 또한 매우 중하게 보는 처녀였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결혼을 전제 삼아 할 것이지 희롱 삼아 할 것이 아니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빠에게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다. 채옥이는 오빠의 아내, 연희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 혹은 장래의 아내에 한해서 가질 권리인 듯하다. 한 남자는 한 아내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세 가지의 생각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근심이라는 것이 되어 연희를 괴롭게 하였다. 채옥이를 중하게 보자면 올케를 버려야 한다. 그러나 연희는 올케를 조금이라도 가볍게든가 밉게든가 볼 수가 없었다. 연희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다. 홀아버지 아래서 남매가 자라다가 연희가 15살 나는 해에 오빠가 장가를 들었다. 장가든 직후에 신혼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한다고 1년간을 조선을 떠나 있었다. 오빠 내외가 귀국한 지 얼마 안 지나 홀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이리하여 연희는 오빠 내외의 손에 길러왔다. 처음에는 올케에게 단지 의지하고 살았다. 좀 지나는 동안 애정이 생겼다. 그러나 좀 더 철이 든 뒤에는 올케의 인격에 감화되어 버렸다. 오빠는 온갖 점으로 비난할 점이 없지만 소위 스스로도 악취미라고 부르며 행하는 여자 희롱. 이것은 아내된 자로서는 참기 힘든 일이지만 역시 1호의 샘도 느끼지 않고 정면으로 승인하는 올케의 심정은 연희로서도 경탄할 바였다. 올케의 인내심은 이 일에뿐 아니라 온갖 일에 경탄할 만한 일이 많았다. 감격하기 쉬운 나이의 처녀는 자기의 올케를 지존지고의 여자의 표본으로 보았다. 그런 경탄할 사람을 자기의 올케로 모시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기꺼이 생각하였다. 이런지라 올케를 약간이라도 좋지 않은 감정으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채옥이는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가? 물론 현재 연희가 그런 훌륭한 올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채옥이를 올케로 삼아도 좋다.
내외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는 모르지만 자기의 올케로 삼기에 채우기는 그다지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서로 성격이 맞고 안 맞고는 당자끼리라야 알 문제지만 겉에 나타난 점만으로는 채우기도 넉넉히 옳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현재 한 떳떳한 옳게가 있는 이상에 여기서 연희의 근심은 출발되는 것이다. 한 오빠에게 두 옳게. 대체 오빠와 채우기의 정사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를 밟아서 시작되었나? 채우기가 연희 자기와 동반하여 자주 집에 오면 자연히 오빠와 대면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의 전개는 오빠가 먼저 편지를 하였을까? 연희의 상식으로는 연애의 전개는 한편 쪽의 편지로서 출발하는 것이라 믿는다. 이것은 연희에게 믿기지 않는 말이다. 오빠는 말 맞다나 오빠는 언제든지 수동적이지 능동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채우기가 먼저 편지를 하였을까? 이것은 연희의 상식으로는 너무도 망측스러운 일이었다. 처녀가 남자, 더구나 기혼 남자에게 보통 편지도 아니고 그런 편지를 한다는 것은 생각기조차 얼굴 붉어지는 일이었다. 오빠와 채우기의 이번 일의 전개는 연희에게 있어서는 전혀 수수께끼였다. 하여간 한 기혼 남자와 한 처녀가 수일간을 함께 숨어 있었다 하는 것은 연희로서는 그저 보지 못할 비행이었다. 누가 선착수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선착수인 사람은 마땅히 비난당할 사람이요. 따라서 좋지 못한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이 연희에게는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라 연희는 마음이 더 좋지 않았다. 그 일, 오빠와 채우기가 수일간 행방불명이 된 일이 있은 뒤에 연희는 몇 번을 채우기와 단둘이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단둘이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주고받다가 우연히 사실은 연희가 일부러 한 일이지만 이야기가 연희의 오빠 서구에게 미치면 채우기는 당황해하고 이야기를 피하려 하고 그러면서도 일방 더 들으려 하고 수상하다고 볼 일은 너무도 많았다. 연희의 판단으로는 채우기는 분명 처녀의 순정으로 제 오빠 서구를 사모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 대신 그 일이 있은 뒤부터는 한사코 연희의 집에는 오지 않았다. 퍽 애써서 끌어본 일까지 있지만 채우기는 마지막에는 몸을 떨며 울먹울먹하면서까지 연희의 청을 거절하였다. 무슨 큰 원수졌나? 왜 우리 집엔 안 가겠다는 게야? 나무람조를 꽤 끼어서 연희가 채우기에게 이렇게 물을 때에 채우기는 그의 유난히 큰 눈을 꼭 바로 뜨고 연희를 마주보면서 연희 오해하지 마라.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 하고 변명하는 것이었다. 그럼 내일은? 내일은 내일 봐야지. 요컨대 채우기는 연희의 집에는 무슨 핑계를 써가면서든지 가지 않았다. 이런 모든 일이 연희에게는 적적하고 마음 괴로웠다. 오빠와 채우기가 그 뒤에도 또 만나는지 어떤지 이 점도 꽤 주의하여 살폈지만 이것도 알아내기가 힘들었다. 오빠가 채우기에게 대하여 가지는 감정이 어떤지 그 방면도 좀 따져보고 싶었지만 이것도 직접 물어보기 전에는 언제든 대범한 오빠의 태도로는 알 수가 없었다. 사건이 어떻게 어디까지나 진전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일이라 연희는 몹시도 걱정하면서도
얼마만치나 걱정해야 할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언제 한번 오빠와 단둘이서 조용히 만날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다. 채옥이와 함께 며칠을 지냈다고 생각되는 그 행방불명 사건이 있은 뒤에는 서구는 한동안 딴 데서 밤을 지내는 일이 없었다. 서재에 박혀서 책을 보거나 창작에 붓을 잡거나 혹은 내외 동반하여 놀러 다니거나 하는 뿐 새로이 여자 관계에 손을 대는 일이 없는 모양이었다. 또 어떤 토요일 날 연희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도의 중심지 되는 내거리에서 전차를 바꾸어 타려다가 오빠 서구와 만났다. 김동인 연재소설 정열은 병인가.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